품절, 소부르주아적 대안들. 체제 위기의 심화는 당연히 각국에서 크고 작은 각종 형태의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계급투쟁들은 목하 유감스럽게도 노동자 계급의 사상적 후퇴와 혼란, 특히 소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해체 후에 더욱 강화된 그 후퇴와 혼란 때문에 대체로 일그러진 형태, 일그러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세계 각국에서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나 남부 유럽 국가들처럼 사실상 항상적이다시피 금융, 재정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때문에 노동자 인민의 생활이 말 그대로 파탄에 있는 국가들에서 소부르주아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는 좌익 포퓰리즘이다. 소부르주아 선동 정치가들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대변 지도로서 노동자 계급의 과학과 혁명성을 오도하고 파괴하는 이 좌익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글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그치자. 여기에서 간단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로 교수님들을 위시한 학자들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의 일부 이데올로그적 활동가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체제의 위기 및 그에 따른 대중의 생활상의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진지한 대안들, 그러나 성격상 소부르주아적인 대안들이다. 대안 1. 노사협력과 각자도생으로 대처하라. 생산의 전면적 자동화 무인화에 의한 체제 위기와 노동자의 생존 위기에 노사협력과 각자도생으로 대처하라? 평균적 판단력만 가진 사람이라면, 더구나 그러한 노동자라면 누가 들어도 참으로 생뚱맞은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경망스러운 망발을 삼가라. 그 사회의 대표적 진보 언론 한겨레가 전하는 주옥 같은 대안들이니까. 구봉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랑과 디지털 연구소장님은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유형, 격변, 노동자도 스마트 공장 적극 대처를 이라는 제목하에 전 세계 300여 생산시설 스마트화, 자동화에도 노동자 고용 수준 유지, 독일 산업 4.0 더하기 노동 4.0 앞장서 기술 전환 시대 새 일자리도 생겨나 노동자들도 신기술 꾸준히 익혀야 라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유형도 변화할 것이다. 세드리크 나이케 독일 지멘스 그룹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로봇 발달과 산업 자동화로 인한 반복 작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숙련 근로직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멘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스마트 공장,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 스마트 공장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스마트 공장은 제작 공정의 네트워크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제조업의 미래로 평가받지만 일자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일찍부터 기술의 디지털화를 예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일자리의 공존을 고민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4.0 개념을 설정하고 기술이 노동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노동부와 노동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 4.0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산업용 정보기술, 설비, 에너지 부문의 세계적 기업으로 전 세계 300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멘스는 독일의 산업 4.0, 노동 4.0 전략을 적용해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나이케 부회장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노동자들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기술 전환 사례가 알려주듯 직업의 변화 시기에는 일자리도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암베르그에 있는 지멘스 공장이 그 본보기다. 1989년 설립된 이 공장에서는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각 제품이 기계와 통신하며 필요한 공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공정의 네트워크화와 자동화를 도입했지만 스마트 공장 이전 인력인 1,100명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원 대신 생산량을 8배 늘리고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했다. 자동화로 공정의 75%를 처리하지만 25%는 여전히 노동자의 몫이다. 지멘스는 자동화 기계가 효율적이지만 아이디어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에 자동화 무인화 기술에 의해서 실업자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부 및 자본과 협력하며 노동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지 못한 노동자들 자신의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랴. 그런데 감원 대신 생산량을 8배 늘리고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했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자. 생산률을 줄여 불량률을 줄여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생산량을 8배를 늘려서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시장이란 모두가 생산하는 대로 모두 다 소화하는 것이라고 믿는 얼간이거나 경쟁 귀신의 사도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도 진한 자본의 복음을 저리도 신실하게 전파할 수 있을까? 눈꽃만큼의 비판적 의식도 없이 진보 한겨레의 다음과 같은 전언도 같은 맥락에서 즉 노동자들에게 시대에 어울리는 기술을 배워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의 부상을 쓴 실리콘밸리 공학자 마틴 포드는 한겨레와 지난달 말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고용보험과 의료복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인이 각자 대안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일괄적인 소득 보장보다 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국가가 도입하고 자동화 기술의 수혜자가 될 기술 기업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무인 매장, 무인 공장, 무인 운전,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화 기술은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삶 속으로 거침없이 행진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기술이 얼마나 급속히 그리고 얼마나 대량적으로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는가를 여러 예를 들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니 혹시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의료복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발언은 개인이 각자 대안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AI 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그에 따른 실업을 단기적인 것으로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이 말하는 이른바 마찰적 실업 정도로 가볍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 2.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에 투자하라. 한겨레는 기술 개발한 소수의 이득 편중 우려, 모든 개인이 혜택 누릴 시스템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릭 블린 욜프슨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쉘톤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파괴적이라는 말은 보통 혁신과 함께 신기술이 기존 거대 산업을 뒤흔들 때 쓰인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신기술이 우리까지 뒤흔들어 놓을지 모른다. 2014년 펴낸 책 제2의 기계시대로 기술시대 양극화의 위협을 미리 예견했던 브린 욜픈슨 교수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부의 창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그 부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기계시대에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는 공유기술과 교육을 통해 개인이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공유기술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누구나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현실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 번영은 기존의 부를 나누기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뜻한다. 브린 욜픈슨 교수는 공동 번영 촉진책으로 교육을 개혁해 사람들이 창조성과 리더십이나 공감, 팀워크와 같이 사람을 상대로 한 기술을 익히도록 북돋고 창업 장벽을 낮춰 기업가 정신을 높이며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금 체계를 다시 짜는 것을 들었다. 한국이 그런 나라로 나아가는데 조언을 해준다면 교육 시스템에 꾸준히 투자하라. 인터넷 통신과 로봇 기술에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성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상위 1%에게만 흘러가도록 하지 마라. 명심하라. 기술은 강력하지만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공유기술과 교육을 통해 개인이 성장할 기회 운운하든가 공유기술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누구나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현실 운운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하는 앞의 대한 일의 각자 도생적 방안을 전개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교육의 개혁, 교육 시스템의 꾸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것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니 상위 1%에게만 흘러가도록 하지 마라. 명심하라. 기술은 강력하지만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경고와 가르침은 가히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릴수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하실 때 우리라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추상적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일반을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는 정말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이 가능성과 당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폐지하지 않고도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폐지하지 않고도 그 실현이 가능할까? 에릭 브린 욜픈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술톤 경영대학원 교수라는 석학께서는 그리고 한겨레도 그에 대해서는 짐짓 침묵함으로써 그리고 노동자에게 유리하게끔 세금 체제를 다시 짜는 것 운운함으로써 실제로는 자본가의 국가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그것이 가능하다고 설파하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명백한 사기요. 따라서 범죄 아닌가.
대안 3.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4차 산업혁명, AI 혁명의 성과로 고용이 파괴되어 절대 다수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자, 아니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체가 존명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짐작되자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학자들, 농객들, 그리고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주창되고 있는 대응책이 소위 기본소득론이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논의는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인기리에 주창되고 있는 대응책인 만큼 국내의 학자님들, 교수님들에 의해서도 여러 저서들이 저술 출간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저서들도 번역 출간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들 두꺼운 저서들은 제쳐두고 진보 한겨레와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민간 독립연구소 랩 2050 대표 이원재의 간단한 보도, 소개 선전을 기초로 극히 간단히 논의하기로 한다. 물론 게으름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저서들의 장시간 코를 박고 있지 못하는 나의 취약한 비위 탓이니 더구나 이들 간단한 자료들, 간단한 논의만으로도 저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독자들이 크게 나무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주지하는 바일 테이지만 소위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것이 제기되게 되는 배경을 대략 알기 위해서 인용하자면 노동유연화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본소득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주요 활동가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기본소득 제도에 관심 있는 국내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의 모임인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비롯해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사회당, 전국교수노조 등 국내 10여 개 단체 및 기관이 참가한다. 기본소득이란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적거나와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최소 수준의 소득을 누릴 권리, 소득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다. 특히 기본소득은 비정규직을 비롯해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틀 속에 흡수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특정 정파나 조직을 넘어 진보적 학회와 단체가 두루 포함됐고 특히 진보적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지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2010년 1월에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선전하는 기사인데 이에 의하면 기본소득이란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적거나와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최소 수준의 소득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진보, 한겨레 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비롯해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사회당, 전국교수노조 등 국내 10여 개 단체 및 기관이 참가한다는 대목과 특정 정파나 조직을 넘어 진보적 학계와 단체가 두루 포함됐고 특히 진보적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지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는 강남훈 교수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불문곡직하고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니 지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도대체 매월 얼마씩이나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이원재 랩 2050 대표, 김형중 랩 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 경영학과 연구교수께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서까지 정밀하게 공동 수행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연구보고서는 국민기본소득제는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2028년부터 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3개 시점 2021년, 2023년, 2028년마다 지급 금액을 다르게 한 두 가지 방안으로 구성된 총 6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28년부터는 월 6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정당임을 내세운 허경영의 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 원씩 평생 드립니다. 라는 공약을 걸고 나섰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급,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지원, 출산 시 5천만 원 무상지원. 이 덤으로 따라온다. 만일 선택 가능하다면 국민기본소득을 택하겠는가? 국민배당금을 택하겠는가?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공약을 접했을 때 기본소득당 망했네 하고 절로 헛웃음이 나온 건 아마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메시아적 배당금이나 학자연하는 솜씨로 가공된 기본소득이나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차이 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의 주제, 기본소득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저들 기본소득론자들은 그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현실 정책화하고 실현하려는 것일까?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 원씩 하고 단순 명쾌하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저들 기본소득론자들은 심원하고 복잡하게 처리하는 재원의 문제는 제쳐두자.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할 주체만을 보자. 국가기본소득제라는 명칭이 물론 이미 말하고는 있지만 예의로라도 좀 더 들어보자. 이원재 랩 2050 대표님의 말씀을 그가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자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잠옷 감상적이다. 이렇게 아이 학교 공개 수업을 참관했다. 국어 시간에 여고생들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냈다. 100살까지 어떻게 살지를 발표하면서 아이들은 깔깔댔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나는 조금 아팠다. 여러 아이들이 졸업 뒤에도 돈 버는 기간을 넣어뒀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은 종종 40 너머로 미뤄졌다. 10대들의 미래 설계에 묻어난 소득 불안이 교정을 떠난 뒤에도 자꾸 떠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다. 생계가 끊길까 불안에 움츠려들고 생계가 끊겨서 비극을 맞는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견디면서 만들고 싶었던 사회는 기껏 이 정도까지였을까?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에서는 40대 엄마와 6살 어린이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여러 복지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조건 탓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등등등.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랩 2050은 2년 뒤면 실현 가능한 재정 모델을 짠 국민기본소득제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강연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소득당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지역과 영역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복잡한 수당 제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형태로 정리하고 재원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하며 국민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오늘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국민이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제 실행의 주체가 민간이 함께하는 부르주아 국가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국가기본소득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사회가 부르주아 사회, 즉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임도 명확해진다. 존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르주아 사회를 소위 국민기본소득제를 통해서 구하겠다는 무언의 그의 뜨거운 본능과 충정은 알겠지만 글쎄 올시다. 그 본능과 충정이 아무리 불처럼 뜨거워도 그것이 과연 고도로 발달한 자동화, 무인화 생산이라는 생산력과 그 생산력의 질곡으로 변해버린 협소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간의 이 거대한 충돌을 녹여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대안사, 기타, 기업의 공공성 강화, 재벌의 사내 유보금 환수, 부실 대기업의 국유화 등등. 이른바 진보진영 그리고 특히 노동운동 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들이다. 우선 재벌의 사내 유보금 환수? 누가? 물론 부르주아 국가가? 그런데 사내 유보금을 환수할 힘이 있으면 왜 그것만 환수하냐? 재벌 기업들 자체들 그 전부를 아예 모조리 환수하지 않고 참으로 너그럽기도 하시지.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예컨대 대우조선이나 두산중공업 등등 부실 대기업의 국유화, 부르주아 국가에 의한 부실 대기업의 국유화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주도하의 구조조정, 즉 고용 파괴를 포함한 기업 재건을 통해서 그 기업을 다시 민영화, 즉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훈을 예컨대 사유, 현대양행, 국유, 현대중공업, 사유, 두산중공업 등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지 못했단 말인가? 더구나 최근의 국유, 한국도로공사 사태를 통해서도 나아가 소위 기업 원리, 시장 원리에 의한 경영, 공공성 운운하면서도 동시에 수지 균형, 즉 이윤을 위한 경영을 내놓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소위 공기업 운영 원칙 아니던가? 세계화 시대의 공기업 사유화, 자본 유인을 위해서 공기업의 이름들조차 코레일, KT, KB뱅크, LH, 포스코 등등등 현대 진서로 바꾸면서 물론 교훈을 전혀 터득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부에서 국유기업관리위원회를 조직하자 하는 요구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국유기업관리위원회를 조직하자?
앞의 국가기본소득위원회나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위원회, 김대중 정부 이래의 노사정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현대 3인주의 즉 현대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노사협의회 등등의 노사협조주의 발상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